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미안합니다. 또 과부하가 걸려서.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 일정 98항부터 107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정희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0건의 법안에 대한 체계작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공항 운영의 연속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5년마다 공항 운영 증명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제 38조 2 제1항에서 5년 단위 검사 주기의 기사점을 명확히 하고자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 주기 기산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염태영 의원 대표 발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가지조문 신설 방식을 활용해서 개정안 내용을 제3장 2장 안으로 넣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복귀왕 이종우 의원 대표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운송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지방세가 유가보조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즉 중앙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 주체로 추가되는 것은 지방세법 내용과 맞지 아니하고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6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국비 투입의 시급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부처 협의 내용으로 국토부 장관을 유가보조금 지원 주체에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서 주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광역권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거리 필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공정한 배차와 승객 안정, 적정 요금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개선 명령 등 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의 내용 그리고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의 운영 상황 그리고 관련 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서 유가보조금 지원 주체에서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 49조의 20은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선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인데 의무 조항이 전제된 가운데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택시 운정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안은 현재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법인 택시 주 40시간제를 서울의 지역에 한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로 유예하면서 그 이후의 적용 여부 및 사업구역은 추후 이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 대수의 40% 내에서는 주 40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내용 수정은 없고요. 안제 11조의 2에 조문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항호목 등을 넣어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7항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항공안전확보를 위해서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의 유효기간 또는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작구를 검토한 결과 안제 38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종래 인정되던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의 시험심사 면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현재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부칙의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제99항, 10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102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님, 네, 그리고 최영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님, 예, 두 분 출석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순방 동행으로 차관께서 대리 출석하셨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해외 출장으로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지껏 안 드시더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예, 위원님 하시고 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국토부 차관님, 네, 제가 오늘 제 지역구가 전주인데요. 전주에 가면 늘 택시에 내리면 택시 기사님들이 민원을 받고 또 걸어가면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민원이 뭐냐면 비가림막 지붕, 보일러실, 법규위반 경미한 법규위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언제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느냐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 작년 7월에 신속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혹시 진행상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설명 사항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택시를 인수하게 되면 양수 전에 교통공단에서 40시간 교육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네, 또 양수 후에도 또 시행 규칙에 따라서 16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좀 그렇고 저는 아무리 국토부에서 안전이라는 이유로 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특히 교통법규를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5년간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10년까지는 경련으로 2번을 더 받아야 되니까 10년간 무려 7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도 좀 이해가 되지만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약 8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매년 10년간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분들이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분들은 특히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것이 되게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안전과 물론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개선 방법이 없는지 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그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일부 면제해 주는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를 하더라도 네, 1분 더 드리세요. 하더라도 5년간은 매년 교육을 받고 또 그 후에는 경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하는 게 과연 다른 국민들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교육을 받게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벌점 주거나 또는 과징금을 과징금을 물리는 건 맞는데 이렇게 10년간 교육받게 하는 것은 자기들을 뭔가 약간 불평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고 무벌점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을 줄여주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벌점을 받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과도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제가 봐도 10년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차관님께서 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생각으로 장관님께 보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조속히 위원회 상정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령도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주에 국토위에 지금 이제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좀 다음 주에 그 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령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서요. 전국에 14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전세도 못 넣고 또 세입자는 대출도 안 되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꼭 해결해 주시고 사업용 운전자 80만 명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훌륭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김에 한 말씀 드리면 그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한 것은 법이 지금 이제 통과될 거죠? 예, 다음 주에 지금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계속 문자가 오는 건 근생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근생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저는 한 이거 5년 6년 됐는데 근생 요청이 와서 이게 뭔가 그랬는데 조금 싸게 들어가긴 한 건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생이라고 찍혀 있는 걸 받고 싸게 들어가고 뭐 심리가 좀 싸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못 보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그 뻔하게 근생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근생 빌라 여기 빌라 중에도 상가로 만들어질 부분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분양했고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 그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고 이러면서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왔는데 그동안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영원히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 법 과정 속에서 근생은 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계속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셨네요. 그럼 확정이 안 됐으니 근생을 넣어서 해주세요. 저는 특정 건축물 위반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어디는 40층, 50층, 60층까지 지으면서 조그만 집에 조그만 거 그것도 사기로 들어갔거든요. 이 빌라 지어놓고 빌라 왕이 분양했는데 들어가 보니 근생 상가 있는 곳에다가 뭘 부엌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고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고치면 그 집이 무너진답니다.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보증보험이 안 돼서 보험도 못하고 그러면 소액 담보라도 소액 그 뭡니까 보증이라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 빌라 주인은 몇백억 몇백 채 사기해서 깜빵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생은 화재 위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거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 화재의 위험성만 제거한다면 이번 기회에 일괄 한번 털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토위에서도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를 해왔고요. 어쨌든 간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 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의결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궁금해서 좀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토부 내에서의 그 기본적인 장기 보유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일종의 투자를 그 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이를테면 그 세금 철학도 있는 것이고 짧게 보유했으니까 세금을 더 적게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래 보유했으니까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그런 철학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당연히 장기 보유했으면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라는 그 철학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 내에서는 실제로 어떤 논의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한 이제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다음 부동산의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시키는 거하고 이런 생산적인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는 것인데 이 생산적인 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 중에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공급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제도 이와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차원에서 우리 이제 재경부 세제를 담당하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있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부동산의 안정이라는 게 가격 안정도 있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대통령 말씀이 계셨다는 걸 떠나서 네.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장기 보유는 추세적으로 좀
특혜는 장기 보유에 대한 그 세금은 그 혜택을 좀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까? 그런 뭐 사회적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뭐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네,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8항에서 101항까지 103항에서 107항까지 법률안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옹지선 차관님, 최영욱 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꼭 살펴주십시오. 네. 예, 누가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대 속에서 나온 그 아픔이고요. 예, 작은 전세, 큰 돈도 아닌 속에서 생명까지 던질까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같이 근생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사위죠. 법사위 법안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너무 오늘 고된 날이라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 분들도 전부 다 그런 상황인데 저녁 시간을 특별히 갖지 않고 도시락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중간에 잠깐 하다가 잠깐 비어서 도시락을 드시고 그냥 이어나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네? 예, 그래서 도시락은 좀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녁 시간을 내지 않고 좀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의원님 의견들대로면 법사위 법안을 심사하면서는 뭐 토론 안 하실 분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토론을 다 하시겠다고 하면 5분씩 아니면 3분씩 토론을 고유법은 5분입니까? 예, 그러면 5분으로 해서 그렇게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시면 해주시고요. 예, 다음은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제122항까지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혜, 장경태, 유상범, 박균택, 서왕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독립몰수 및 독립추징 적용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독립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경과하더라도 독립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몰수 대상 재산이 범인 외의자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독립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독립몰수, 독립추징의 시효는 관련 범죄에 따르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하여는 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 등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창민, 박정은, 박은정, 김용민, 이인영, 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패범죄와 범죄 피해자 재산의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죄를 추가하고 해당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호관찰소장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 효용 저해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신자료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1 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대상을 전체 연령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민 소위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여야 간사분들의 합의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으세요, 아주. 예, 어떻든 의견 또 중간에 주고 받으시고요. 우선은 이제 또 여기 이쪽에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예. 머리가 좋으세요. 예.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예, 오셨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예. 토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 법사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오늘은 102건입니까? 105건에 102건에 이것까지 해서 120건입니다. 지금 오늘 120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105건은 통과시켰고요. 타상위 법안 상임위 10개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고 하셔서 보통 일들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사위에 함께 계시는 이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과 관계자분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또 지원 작업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에 저희가 끝났는데 이분들이 제가 짧게 하라고도 했지만 검토 보고서를 새벽에까지 쓰고 이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 안에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이게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들께서 이걸 충분히 논의하셔서 오늘 법안이 또 올라오게 되어서 15건의 고유법이 오늘 논의된다라는 말씀을 소개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따라 가는데요. 여야 의원님들이 중간에 또 하실 얘기 있으면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제 거고. 네네. 오전 거대로 하시죠, 우선. 예, 손 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저희 토론하실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토론하실 분? 예. 그럼 세 분은 토론 안 하십니까? 네. 혹시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도 우선 오늘은 토론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범죄수위 언리 규제 일부 법률 개정안에서 이번에 이제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앞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인터넷 마약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물론 법안 내용이 이제 특히 이제 형벌은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뭘까라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를 얘기한다면 뭐 쿠데타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한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챗GPT의 대답에는 우리 삼권 분립을 되면 뭐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것도 헌정 질서 파괴에 해당한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이제 사법개혁에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헌정 질서 파괴 이런 것들이 과연 몰수재산에 관한 그 법안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게 적당합니까? 우리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법률에 어떤 개념적인 규정들을 명확히 두는 게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면 내란 외환죄, 또 외환유치죄, 이적죄 우리 그 형법상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없는데 생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뭐 그 수사하는 기관에서 저건 헌정질서 파괴인데 그러고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환수하려고 뭐 그 법원에 그 몰수 추징 절차라든가 이렇게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내란 외환 또 이적죄 외환 취재 이런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 또 시효도 없다 그러니까 그 시효도 없이 계속 그 재산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저는 이런 법을 만들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뭐 저는 뭐 특별히 이게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과거 헌법재판소에도 공익상의 아니요, 뭐 필요가 있는 경우는 뭐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한적으로 해야 이게 될것 지금 같습니다. 계엄 상황 때문에 선언적으로 무슨 그런 법안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형벌에 관한 법안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예.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 괜찮으세요 이거? 예, 이런 식의 예. 법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확대될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아니요 봅니다. 그건 뭐 주관적인 말씀이시라 법률의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네, 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기우종 대행님, 예, 그 지금 김용 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입니까? 하여튼 그분이 대법 그 판결 전에 지금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에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선거에 나오겠다고 지금 그러세요. 출마를 계속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 앞두고 보석으로 나오신 분이 출마하고 이게 보석 조건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왜 그 말? 보석 조건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예. 아니요, 뭐 상식적으로라도 우리 평생 판사하셨는데 아니 보석으로 풀어준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 통상 보석의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그 염려에 해당하는 형사소법의 규정이 있는 것이어서요. 과연 구체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보가 보석 조건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또 재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보석으로 풀어준 것 자체도 사실 되게 의아스럽고 이런 분들이 선거 출마를 계속 언급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에 관한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예, 가셨습니까? 조배숙 의원님. 네, 조배숙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예. 지금 이제 그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그 국정조사가 출범한 거는 결국 공소 취소 목적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걸로 결국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언론에 다 났어요. 언론에 그리고 주장이 예, 아니 있는데. 그리고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단계는 이제 특검입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를 이제 조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리고 특검을 해가지고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저는 이제 위원이 아니어서 그 언론이나 이제 그 테레비를 통해서 보는데 보니까 뭐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진실인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기관이고 또 시간이 또 한정돼 있어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해체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특검한테 이 공소 취소 권한을 준다. 그럼 이제 그 책임이 아주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왜 특검으로 이렇게 할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책임은 지기 싫고 특검을 이용하면은 좀 정치적인 책임이 희석되고 그래서 꼼수 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님께서 지시해서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국정조사가 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 불법을 지금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정정 그렇게 조작 기소고 정정당당하면 공소 취소하세요. 왜 안 해요? 아니, 이제 왜 안 그런 하느냐? 제가 그런 생각할 과정들이 좀 때는 밝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저는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조작 기소를 하면 그 재판 받으세요. 그럼 무죄 받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네, 제가 왜 국정조사가 종료된 다음에 또 결과 꼼수를 보고서에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는. 나타나게 되면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자, 있습니다. 그 장관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부터 검찰청 폐지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벌써 경찰이 이제 모든 이제 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지금 경찰에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금 사건 불송치하는 대가로서 이제 금품을 수수하고 룸살롱 접대 혐의 받는 그런 경찰관, 이 강남경찰서의 송모 경감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자 이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 아주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전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폐지를 앞두고서 지금 이제 검사들이 많이 퇴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이 엄청 많아서 이 미제 사건 처리하다가 공소시효까지 놓쳤습니다. 예, 그런 경우 많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고. 예? 뭐 일부 사건들이 이제 경찰에서 지체돼 갖고 공소시효가 도구한 사건들이 몇 건 아니, 있었지만 뭐 아직은 예외적인 이제 경우입니다. 아직은 이제 검찰청에 이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제 사건이 1인당 지금 뭐 부담하는 게 3배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 한계가 있죠. 검사들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0월 달 폐지가 되면 다 이제 경찰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처리 안 된 거는? 네, 뭐 그렇죠? 공수청 또 일부는 경찰. 예, 예. 그러면 도대체 경찰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그 장관님께서 좀 고민하시거나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예, 지금 그 공소청 출범을 위한 준비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떻게 경찰이나 최선을 공소청, 중수청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와 시스템을 좀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그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그 기관 간의 상호 협조와 또 견제가 잘 될 수 있게 좀 구성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견제 없는 권력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경찰이 완전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완전 수사권을 장악하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저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또 공소시효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전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네. 네, 법무부 장관님, 네. 그 범죄수익은리규제법 이 개정을 위해서 힘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 덕분에 이게
입법 성사를 이제 앞두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독립몰수제도가 도입되면은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 중대한 헌법 그러니까 반헌정질서 사범들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했어도 그 부정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사범, 마약 사범, 인터넷 도박 사범들 해외에 도주해 있거나 범인이 불특정되더라도 범죄 수익인 것이 분명할 때는 몰수할 수 있게 된 이런 이제 효과를 거두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범의 범죄 수익을 그 몰수했을 때 이것을 그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그 돌려주는 것, 피해자 환불을 해주는 것 이것도 이제 가능한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현행법 해석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피해자에게 환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무부에서 좀 준용 규정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예. 그것에 의하면은 그 23조 여기에 준용 규정을 두고 부패재산 몰수법 6조를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의견을 예, 줬는데 그럼 이게 맞습니까? 명확해집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추가하도록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처 차장님 예. 오늘 그 5.18 민주화 운동 보상법 이 예.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그 소멸시효 예.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법원 행정처가 반대한다고 제가 아까 의견을 예.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법원 행정처는 반대한 적이 없는데 제가 실수로 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던데 맞습니까? 예. 그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법원행정처 의견은 그 주관석 기산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헌재에서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지 판단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입법으로 하실 것인지 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 결코 반대 의견을 내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통과는 됐는데 어쨌든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 다행이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몰수라고 하는 독립이 뭡니까? 뭐 그 몰수 원래는 이제 몰수가 부과형인데요. 예, 물론 뭐 현행 그 형법 해석상 이것만 몰수만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냥 독자적으로 본형형과 별도로 몰수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독립이란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실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아직 잡지 못했지만 그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예, 위원장님 뭐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국민들께 잘 모르셔서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민생 입법이고 보이스피싱도 당했는데 해외에 있어서 소용없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경찰들이.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드셔서 해외에 나가서 잡아오기도 하셨고 이번에 캄보디아도 그렇고 곳곳에서 잡아오시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을 아직 잡아오기 전이라도 이 돈 같은 게 확보가 된다면 범죄 수익이 이걸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환부의 원칙도 같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서 아주 법으로서는 국민에게는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인데 적절하게 잘 만든 내용이고 이 중점 법안이기도 하고 이런데 꼭 국민들에게 피해 다시 보상됩니다라고 하는 모습 법안이지요. 예, 하여튼 뭐 여야 법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야 법사위원님들이 다 이거는 합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민생의 법안이고 제가 사실 아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보이스피싱 2천만 원을 당하고 내가 바보야 이러다가 오히려 자기 그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 그냥 돈 잃는 걸 떠나서 사람 목숨도 잃고 가족도 잃고 가족도 아니 그걸 왜 쏘가 이러고 서로 싸우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범인도 잡아주시고 그 전에 돈은 먼저 몰수도 해주시고 몰수한 건 피해자에게 돌려도 주시고 그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조작 기소 국조특위 잘 보고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문제가 되는 남욱, 유동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보수 등등 다 검찰에 협조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검찰 수사 당시 이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 먼저 구속돼 있던 피의자 피고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게 됐냐면 바로 검찰만이 유일하게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데 검찰만이 법의 명시적인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구속된 피의자들을 불러서 대기시키고 조사하고 100번 이상 부르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이어가서 다 검찰에 협조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성경호 많은 정치 검찰들 사람도 문제지만 저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지금 법무부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 적절하십니다. 이게 검찰의 수사의 편의를 위해 갖고 이거 잘못 만들어진 그런 관행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제도적 보완을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정치 검찰의 정치 사건만이 아니라 예전에 부녀 막걸리 사건이었나요? 그 사건 경우에도 정말 우연하게 정말 천운으로 그 사람들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힘으로 인해서 그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항상 모든 조사를 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 그 구치소 조사 장소에 영상 녹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뺏기는 수사권을 없애는 이런 개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소청, 중수청에 분리되면서 향후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또 획기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우종 대행님, 네. 제가 조작 기소 국조특위를 하면서 검사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이겁니다.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았다. 법원에서 청구한 영장이다. 법원에서 심리를 마쳤다. 남욱, 유동규, 구치소에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서 구치감이라는 곳에 2박 3일간 구속됐습니다. 그 영장 법원이 발부한 겁니다. 구치소에 물어보니까 구치소장께서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구치감에서 2박 3일 피의자가 지낸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영장을 법원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편하게 발부하는 게 이거 맞습니까? 국민들은 법원을 제대로 판단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검찰의 협조자, 부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지금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서 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줍니까? 아니 본인이 진술 거부하고 출석 거부하면 진술 거부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굳이 체포해서 데리고 와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검찰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압박하는 것 말고는 뭐가 더 있습니까? 결국은 진술 거부하고 출석 거부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하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 진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겁박과 2박 3일간 구치감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잠을 재우고 이런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관행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에 관해서 제한이 되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더욱 신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전 영장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니 많이 얘기만 나오다가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이런 관행이나 제도 변화에 관해서 개선하는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실무 개선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 개선할 때 무슨
그 개선할 점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정치 검찰을 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뼈저리게 좀 생각하시고 제도 개선을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차장님, 주십시오. 차장님, 그 행정차장님, 네, 네. 그 구치감에 유치한다는 체포영장, 예. 제가 검사 20몇 년 하면서 본 적이 없고 검찰 역사상 없어요. 그런 영장을 발부를 합니까? 그 판사는 그거 알고 발부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제대로 안 보고 발부를 한 겁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형사 사법 70몇 년 동안 없어요. 사람을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집어쳐놓고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자백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그것도 압수된 것도 아니고 포렌식에서 불법적으로 빼와가지고 보여주고 장기를 꺼내니만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치감에 사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는 숙식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체포해서 유치를 하는 거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보내는 겁니다. 구치감은 먹고 자는 곳이 아니에요. 검사 20년 몇 년 해도 구치감에 사람을 유치한 적이 없어요. 그 판사 확인해 보십시오. 그 판사도 나중에 수사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줍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영장제도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그 판사가 왜 그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조작 위법 수사에 동조했는지 모르고 발부했는지 사람을 구치감에 집어넣고 2박 3일 동안 숙식도 할 수 없는 곳에 모포를 주고 거기서 자게 하고 그리고 먹게 하고 그리고 교도관들이 거기서 그 개호하기 위해서 몇 명이 거기서 소파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 교도관들이 구치감에서 근무한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교도관들은 구치소에 근무를 해야지 구치감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 근무지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불법입니다. 전부 다 범죄입니다. 이 영장을 이렇게 발부하신 법원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법무장관님, 화면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께서 엄정 감찰 지시한 수원지검 검사 집단 퇴정이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감찰위에서 부결이 되면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관행에 비추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감찰하라고 비위가 있다고 지시한 것이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이 될 수 있는지, 감찰위 구성, 대검 감찰부장이 친윤 검사이고 박성재 장관의 알박기 한 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찰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기존에 그 이미 구성되어 있던 전 정부 때부터 그렇게 그렇죠. 전 정부 때 구성된 감찰위원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감찰위원들이 앞으로도 박상용 등등을 전부 다 여기서 그 감찰위원회를 열 거라서요. 그럼 이 감찰위원들이 제대로 감찰위를 회의를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감찰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찰위원들이 제대로 이 검찰 제19 감싸기에 동원되어 가지고 이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뭐 같은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찰위에 있는 내부위원이 있거든요, 장관님. 그 내부위원은 아마도 검사장이 거기 들어갈 텐데 그 검사장은 지금 이 새로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한 검사예요. 그런 검사를 왜 검사장 승진시켜줍니까? 근데 이게 그 뭐 제가 정확한 그 감찰 내용이라든가 그걸
뭐 별도 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오게 장관님 되면 보고를 한번 예, 받아보시죠.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그 검사가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부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만장일치로 그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맞습니다. 의견 중들이 있을 이게 걸로 알고 이 부결이 됐으면 부결이 된 이유가 있는데 전부 다 검찰 편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부위원, 검사장 내부위원이 검사 편을 든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시켜줬고 검사장 집단항명에 서명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이 감찰위 들어가가지고 반대한 겁니다. 장관님,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입니다. 그런 내부위원이 들어가 있는 감찰위가 이 감찰 친윤 검사장이 하는 감찰부장으로 있는 감찰위가 앞으로 이 조작 위법 수사 했던 검사들 감찰 다 할 텐데 징계하고 제대로 감찰위가 활동이 될지 저는 예, 하여튼 뭐 의원님 지금 고민하시고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좀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물론 뭐 대검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전적 지속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어떤 이 기록 전체를 갖다 다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 좋지.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필요한 사항도 의원님께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맨 뒤에 있으신데 좀 그러셔요? 예. 그럼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네, 법원행정 차장님,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지만 예. 그 지난 1월달에 예.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 후임 예. 추천이 됐는데 지금 임명됐습니까? 제청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제청을 않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오실 때 왜 안 됐는지 제가 지난번에 좀 여쭤봐고 알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협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제청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뭐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아서 계속 제가 제청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법관이 제청을 지금까지 석 달째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국민들한테 개기는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가지고 기소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럼 기소되게 돼요. 이게 직무유기가 돼가지고 그거 건의해 보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불신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작년 2024년도 말 2025년 계속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탄핵하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국민들의 뜻이 안 다른 겁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하시거나 또는 노태학 대법관 후임 제청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실 용이 있습니까? 네, 그 건의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석 달째 지금 대법관 후임을 제청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한테 도전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개기는 거예요. 꼭 권해 주십시오. 법무장관님, 네네.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그 서울고검에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까지 수사를 하게 됩니까? 그 합수본의 진행 사항 관해서는 저한테 따로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님은 일체 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 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신천지에서 국힘에 책임당원만 4,600명 가입했다고 나와 있고 또 압수수색 되는 걸로 봐서 국힘 당원으로 상당수가 가입한 걸로 보여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수사 상황 언제쯤 수사 끝난다. 국민들은 이게 언제 수사 끝나는 것인지 이 수사는 도대체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합니다. 네.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수사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국민들께서 소상히 좀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합수본 구성은 사실상 상당한 독립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이제 의견을 표시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찰국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그리고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새로운 공소청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 공소청으로 거듭나도 태어나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국조특위에 나오는 검사들 그 오만한 태도 보십시오. 이 검찰이 78년 동안 비판받아온 것이 가장 큰 비판이 자기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이지를 않다는 겁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신성가족.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걸핏하면 헌법을 내세워요. 예? 아니 검찰총장, 전직 총장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며 국정조사는 위헌이라고 하고 송경호 전 중앙검사장도 국정조사는 위헌적 행위라고 하고 언제부터 헌법을 이렇게 내세웠습니까? 예? 최근에 공봉석 서울고검 검사가 2플러스 글 올린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찰 내부방에 정말 반헌법적 국정조사를 또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검사들이 인권만 지켜, 형사소송법만 잘 지켜도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건데 언제부터 그 헌법을 들먹이 걸었습니까? 장관님, 지금 공소청이 새로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걸핏하면 국회에 맞서고 국민들 겁박하는 이 정치검사들 반드시 다시 감찰하시고 엄중 처벌하십시오. 예, 지금 뭐 저도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는 정도 그걸 더 넘어갔고 완전히 어떤 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장관 취임 이후에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검사들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들을 검찰이 중수청, 공수청으로 좀 분리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 태어날 때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수사 관행들, 과거에 잘못된 행적들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본연의 국민 인권 보호의 그 임무에 좀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안에 대해서 저희 당으로서는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기소된 경우에 정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독립 몰수 규정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법적 안정성 부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합의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네. 이 지금 최근에 박상영 검사 직무정지했어요. 맞죠? 네. 네. 근데 박상영 검사가 지금 작년 9월부터 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 조사받고 있죠? 네, 뭐 조사 또 대상자이지만 3번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에 제대로 응한 건 한 번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감찰이 종료가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많이 뭐 연어 술 파티부터 시작해서 별것을 다 조사하고 뭐 했는데 이거 감찰 종료가 안 되는 것은 역시 박상영 검사를 이 뭐 감찰해서 징계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검에서 진행 종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렇다면 빨리빨리 종료하고 정리를 해야지. 이거는 종료하지 않으면서 직무정지를 떡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물론 뭐 과거에 이 검사들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가야 되겠지만 이거 정치적인 이유로 검사 집단을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자, 뭐 가능한 하나 더 최대한 물어보겠습니다. 절차를 지금 존중하고 이재명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원지검에서 퇴장한 검사들을 징계해라. 이거 대통령이 이런 부분 나서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이제 감찰위원회에서 이거 수사
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또 막 감찰위원회를 문제를 삼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 어떻게 보면 보호벽을 쳐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장관께서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박상영 누구보다도 그 장관 절차를 직무정지를 준수하려고 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상영 장관 직무정지를 했고,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국제적으로 OECD 이 산하의 뇌물방지 작업반에서 WGB라고 하죠.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력 저하 가능성 경고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뭐 때려잡다가 뭐 한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 뭐 대통령 죄 지우려다가 완전히 대한민국 이게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 민생 피해가 되는 거예요. 장관께서 원칙을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그렇지 말씀을 않습니다. 드리고요. 자,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팀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2차 수사팀 또 징계할 겁니까? 다 절차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징계 뭐- 개시할 겁니까? 아니 어떤 국정조사 이후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 갖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무슨 잘 조사가 검토해갖고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민주당 마음대로인데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또 강행 통과하면은 아 문제가 있다 이런 통과를 시키겠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하면 할수록 제가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특위에서는 그렇게 뒤집어 씌우겠죠. 그러고 나서 특검법안 만들겠죠. 조작 수사했으니까 조작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공소 취소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공소 취소는 수사한 검사, 기소한 검사가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검사가 제가 좀 조문 소송법이든 검사가 그냥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데 자 특검법안 그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한 검사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최혜병 특검에서 이제 기소하고 수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공소 취소 권한, 기소 권한, 수사 권한, 기소 권한, 공소 취소 권한을 규정했던데 그거는 거기에 관련 저는 뭐 수사 검사와 지금 공소유지 검사가 지금 명백하게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수사 검사와 지금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사 검사가 공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공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그 지금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아닌 특검을 이제 조작 수사 특검을 한다고 예정했을 때 그 특검의 검사가 공소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느냐 마느냐. 그럼 어쨌든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 수사 결과에 관련해 갖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또 공소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장동 수사, 대장동 기소를 결국은 특검 검사가 한다? 그건 뭐 특검을 만들어도 조작 수사에 관한 특검이지 대장동 사건을 다시 특검하는 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조작 수사를 하는 그 검사가 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 법리적으로 안 맞다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지금 하신 거니까요. 그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의 유법성을 갖다가 조사해 갖고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네. 어떤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미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럼 관련해 갖고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공소 취소를 예정하고 특검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마무리 법무부에서 해주시면- 검토한 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아까 그 수사력 저하 가능성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수사력 저하 가능성이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이제 뭐 검찰이 분명한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는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조작이 드러나는데 무슨 되면은 수사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겠죠. 모든 수사. 과학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증인 참고인 불러서 협박하고 회유해서 허위 자백 받아내는데 수사력을 총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사력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진술에 접근해 관한 주시기 의존한 바랍니다. 수사는 이제 끝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 수사를 해야죠 이제. 자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무장관님, 네네. 법원행정처 차장 대행. 네. 제가요 최근 국조특위 청문회 내용을 보니까 이 나라는 아직도 개혁이 요원하다, 개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박상용 그게 검사입니까? 무슨 종편 패널처럼 정치인처럼 청문회에서는 선서 거부를 하고 방송만 다닙니다. 강백선? 네? 강백신? 그게 검사입니까? 이 원장이 질문하는데 소리 빽빽 지르고 덤비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은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성호 장관. 네네.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은 관계된 장군들을 전부 직위해제 예편시키고 있습니다. 인적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검찰 두고 개혁됩니까? 더욱이 가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대행이 나와서 윤석열 검찰의 그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고 거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저는 피가 거꾸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자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 대행이냐고요. 인적 청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국방부하고 물론 압니다. 차이가 공무원법이 좀 있습니다. 적용되고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인적 청산을 하지 않고는 이 검찰이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 장관 취임 이후에 예. 뭐 인사권자를 비롯한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현장 의견도 들어가고 좀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과감하게 하세요. 네. 어떻게 그런 자가 검찰총장 대행이냐고요. 그런 자가 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이냐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저는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을 안 된다.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 언제까지 직무대행이 국회에 나와야 됩니까? 지금 대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희대 대법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대행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계속 그 처장님을 지명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임명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국회를 무시해도 그렇지 한없이 대행 체제로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대법관은 아무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까? 이래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있는 한 사법개혁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탄핵도 사퇴도 권고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 대법관
아직 한 명을 못 임명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께 제청하고 임명권자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국회에서 대법관 한 사람 인사청문회 안 하고 이렇게 자 됐으면은 별걸 다 활용하고 언론 활용해서 대법원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대법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께 건의해서 다음 법사위 나오실 때는 그 답변을 가지고 나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도 했지만은 지금 이성년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잖아요. 선관위원도 지금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안 돼요. 만약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국회를 비난할 거예요. 비난을 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는 것, 이게 조인대 대법원장의 모든 책임이에요. 그분은 내란 세력이에요. 그분은 내란에 동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대책 회의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음에 나오실 때 꼭 가지고 나오세요. 대법관은 어떻게 하실 거며,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 가지고 나오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법부나 검찰의 관계없이 저는 1분 더 드리세요. 인권위원회 목 아프셔. 모임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시작해서 인권위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썩었더라도 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최초로 만들면서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인권은 신성불가침한 거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신성불가침하게 조직을 해라. 그리고 누구도 징계도 할 수 없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서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이 얼마나 인권위원회를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모델이 돼서 그러한 시스템, 그 내용을 수출도 많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 출신 안창호란 자가 와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법안을 냈는데 운영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이걸 한번 모여보자 했더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 56명이 법안 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도 인적 청산해야 되고 사법부도 인적 청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권위에도 이걸 해나갈 것이라는 것 잘 알고 계세요. 아니 검사가 뭡니까? 청문회에서는 선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방송이나 하고 젊은 검사가 이 원장이 얘기하는데 소리 빽빽 지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은 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한 인적 청산까지 밀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경태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안 하십니까? 예, 최혁진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님 안 하십니까? 네, 예, 최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이번에 이제 국조특위에서 남욱 변호사가 증언해서 다시 이제 조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아버지 윤기준 교수 집 네. 예전에 김만배 대장동의 김만배의 누나가 이제 인수한 건 관련해서 당시에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우연 아니냐 이제 검찰 쪽 입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네. 우연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영 씨가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무마를 해준 게 윤석열과 박영수였고 그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서부터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그 부분은 다 무시하고 오직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만을 표적으로 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조특위에서 이게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김만배 누나가 무슨 돈으로 그걸 샀느냐에 대해서 그거는 김만배의 화천대유 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증언들도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왔던 바도 있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검찰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표적으로 해서 달려왔는데요. 제가 작년엔가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 저도 들여다보다가 그때 의혹의 하나로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집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띄어서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몰수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몰수 보전이 범죄 수익이라는 거로 해서 법원이 몰수 보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장동 자금이다라고 법원이 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그러면 결국 이 돈이 김만배 누나의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대장동 화천대유의 돈이 김만배 누나를 통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이 대장동 사건에 깊숙하게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왜 검찰이 모를 리가 없었는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돼 왔을까? 그런 차에 마침 지금 남욱 변호사가 박영수가 다리를 놔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오늘 마침 이제 부패재산 몰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윤석열 아버지 윤기준 교수 집 거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이것을 지켜보거나 바라보지 않았다. 저는 만약에 이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정황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발라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왜곡 조작했다라면 이 범죄는 정말 가중처벌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왔으니 다시 한번 좀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네.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새롭게 파악할지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네. 저도 뭐 관련된 사건은 그 당시 기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 사실 네.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있었던 거고 특히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법 개정안을 2개를 냈어요. 법원조직법 개정안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는데 내용은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관, 대법관, 특정 학교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법령에 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냈냐면 헌법재판관님들 9분을 보니까 9분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고 그중에 8분인가가 아마 서울법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에 13분 중에 12분이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제가 이상했던 게 판사 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서울법대가 한 40% 내외 정도 이렇게 돼요. 지난 법원행정처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임용되는 판사가 출신 학교에 따라서 능력치의 차이가 많이 나냐? 그랬더니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능력치의 차이가 없고 모든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왜 꼭대기에는 특정 학교만 가 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는 것처럼 우연의 우연인 건지 제가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이제 이 질문은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도대체 판사들은 여러 대학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 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판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 대학 출신들이 역량이 아주 탁월한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이해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에 구성된 대법관의 구성은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제 법안을 아직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사회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간사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네네. 그 조금 전에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 그 수원지검 검사 퇴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엄정 감찰을 지시하셨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또 강력하게 네. 지시를 하신 것으로 보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검 감찰위에서 징계 못한다라고 부결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검사 징계법 개정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까봐 개정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동안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총장만 징계 청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법무부 장관께서도 직접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련 기록들을 좀 법무부에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장관님께서 직접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화숙 그 재생원 사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들어보셨죠? 네, 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1951년도에 그 영화숙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15세 미만 아이들 그 불황자들을 수용하는 부산에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예전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비슷한 것인데요. 영화숙이라고 해서 당시 15세 미만 아이를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 실적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재생원으로 확대가 됐고 이제 수많은 아동들의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폭력이 인정이 되었고 최근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11억 원. 네네. 여기에는 부산시도 50% 배상해라라고 공동 피고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511억 원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금, 손해배상금 주세요 하니까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도 일찍 그 배상금이 소진돼 갖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정부 재정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몇백억 대로 줄었습니다. 지금 한 1,800억 정도 당장 필요한데 지금 예비비로라도 좀 지급하려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좀 신속하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신속하게 지급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판결을 보니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이율이 12%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511억을 1년 동안 지원하면 61억 원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네네. 국가가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 매년 61억 원씩 혈세를 또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피해자들이 부산시에 가서 손해배상금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부산시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터 지급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피해자 입장에서 어디에든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정부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다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모자라 갖고 제가 재정당국과 직접 소통을 해갖고 집행을 했는데요. 기획예산처에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갖고 예비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말씀을 저도 적극적으로 믿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 보안 수사도 수사 요구도 못하는 검찰 공무원 13억 뇌물 불기소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좀 내용 제목만 이게 아마 봤습니다. 공수처에서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뇌물죄로 기소 의견 송치했는데 보안 수사 못하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불기소했다. 일부 불기소했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이제 보도가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2005년경에 그러니까 23년에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고 24년 1월 달에 검찰이 공수처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 만약에 보완 수사를 하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못 한다라는 회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문제는 그 이후에 검찰이 1년 정도를 그럼 직접 보완 수사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1분 더 주십시오. 검찰이 1년 동안 직접 수사를 통해서 보완 수사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한번 나왔죠.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네. 그런데 그 전에 이거 이미 1년 동안 보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 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 수사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예, 저도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한번 파악해 주시죠. 예,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제가 잠깐 좀 법무부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있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네. 이게 뭐냐면 이재명 그 대장동 관련해서 1기 수사팀이 만든 목록에 정령하게 10년간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에 재창형이라고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재창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2기 수사팀으로 윤석열 2022년 5월에 대통령 되자마자 구성된 송경호, 강백신, 어미준 이 사람들이 수사하면서 만든 녹취록에는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라는 게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로 바뀌면서 정진상 실장 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놓은 수사 기록 녹취록 자료에는 실장님이라고 써놨는데 이들이 만든 2기 수사팀 자료에 근데 원래 재창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재창형 실장님 한 번 더 들어봐 주세요. 있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들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본인 송경호 지검장, 강백신 부장 그쵸? 이들이 자기들도 재창형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내놓은 수사 기록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도 보냈을 것이고 체포영장도 보냈을 것이고 온갖 것을 하는 그 기반으로 정진상을 잡으러 가고 기소하는 데는 저 내용을 넣은 거죠. 그리고 다음 한번 또 들어봐 주세요. 이게 이번에 확인된 건데요. 요거는 쌍방울의 유일한 물증 딱 하나입니다. 요 문건 유일한 물증. 근데 요 사진을 딱 보면 똑같아요. 글씨체가. 그 다음 또 회의록 있습니까? 이 회의록은 제가 들고 있는데 이 회의록은 전부 다 저걸 넘기면 저거는
하얏트 리젠시 저게 있던 곳에서 일본에서도 똑같은 문건, 홍콩 마카오에서도 똑같은 문건, 시애틀에서도 똑같은 문건, 똑같은 거예요. 유일한 문건인데, 물증인데. 근데 그걸 어디서 썼냐? 저게 김생태하고 김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썼고 거기에 경기도가 연루되어 있다고 회의록이라는 겁니다. 회의록이 마카오, 홍콩 마카오죠. 미국 시애틀, 일본 공용 PC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노종면 의원이 직접 갔더니 공용 PC엔 한글 파일이 없답니다. 동전 넣고 하더라고요. 동전을 넣어봤는데 한글 파일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유일한 물증이. 그래서 이것도 조작이다. 쌍방울 사건입니다. 아깐 대장동 사건의 조작의 내용. 그 다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국토부, 이건 넘어가 주세요. 감사원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감사를 한대요. 이거 아주 특이한 건데요. 하동수라고 하는 국토부 과장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어요. 오른쪽 게 22시 29분 35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고를 20년 11월 27일 날 보고를 22시에 받아요. 그리고 조작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게 17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사 기록이 올라간 거고,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요거는 그 사람이 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라고 다 지웠대요. 지장 자국 있죠? 네모칸에 있는 거 지웠는데 나중에 이 수사 보고서에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지막. 예, 들어봐 주세요. 요거는 이제 김규현. 요게 마지막.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한 번만 더 눌러봐 주세요.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어제 나온 말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통령께서 서해 사건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님 관련해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노은채도 삭제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박지원은 지시한 적이 없고 노은채도 받은 적이 없고, 그런데 밑에 있는 3차장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회수인 것처럼 애매하게 하는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김규현 원장은 지시했다고만 보고를 받고 이걸 윤석열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며 22년 7월 5일 9시 30분에 보고하러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원본 글씨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글씨고요. 대통령 보고 고발 지시에 있어서 물었더니 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그 필체입니다.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아까 육성 들으셨죠? 이 정도가 저희가 어떻든 뭐 많은 게 나왔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서요. 이 서해 관련해서는 법원이 그것도 지기현 판사가 다 무죄를 때립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고발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걸 보고드리고, 전 이렇게 말씀을 좀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제가 그래서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아니면 구속영장 할 때 법원 처장 직무대행님 꼭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라고 그러세요. 이 압수수색 영장이 맞나? 근데 이게 조작된 게 올라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보시고, 나경원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 이제 그만할게요. 네? 자, 다음은 요거 가면 되죠? 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제5항 및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축조 심사 및 비용 축에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가 없고 넘어가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안 관련해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제11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토론 과정에서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4항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이미 쳤는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예,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3인 중 찬성 1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재산 몰수법 대안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115항부터 제120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잠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1항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작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